일 안 하고 싶다. 2004년 봄. 눈을 뜨자 8시 반이었다. 침대에서 커튼을 발로 열어봤더니 날씨가 엄청나게 화창했다. 날씨가 맑아서 기분이 살짝 좋아졌는데 그렇다고 벌떡 일어날 마음까지는 들지 않았다. 오줌보가 터질 것 같았지만 귀찮았다. 화장실까지 갈 바에야 참는 게 나아서 늘어져 있었다. 쓸데없이 무거운 책 일본인의 노후를 어제 읽다만 부분부터 읽었다. 어느 쪽을 펼쳐도 훌륭한 사람들 뿐이었다. 모든 사람이 긍정적인 데다가 앓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100명의 훌륭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책이었다.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는 남쪽 섬의 할머니가 있었다. 간토 대지진 때 학살당한 한국인의 위령비를 세운 사람도 있었다. 봉사활동으로 점자 번역을 30년이나 계속한 80이 넘은 노인도 있었다. 이 책을 보니 일본에 불행하고 쓸모없는 늙은이는 없는 듯 했다. 며느리에게 구박받고 푸념을 늘어놓는 할머니도 교양 없는 할아버지도 없다. 죽을 힘을 다해 치매 걸린 부인을 돌보는 할아버지조차 부인의 대소변이 더럽다고 불평하지 않는다. 정말로 다들 훌륭하다. 화창한 날씨에 읽고 있자니 우울해졌다. 어째서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가라앉는 것일까? 우울해하는 것도 질려서 참았던 오줌을 누러 화장실에 갔다. 도저히 멈추지 않는 정말로 기나긴 오줌이 나온다. 졸졸졸졸 끊임없이 나온다. 이제 끝났나 싶어 배에 힘을 주면 또다시 졸졸졸이라도 오줌이 나오니 다행이다. 한 번에 어느 정도 나오는지 재보고 싶다. 어릴 때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소변을 보면 소변 줄기의 힘으로 땅에 움푹 파였다. 소변 구멍에 개미가 빠지면 몹시 기분이 좋았다. 나는 일부러 개미집을 노려 소변을 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몰래 쾌감에 취한 모습을 오빠에게 들켰다. 저리 가! 라는 소리를 듣고 엉덩이를 비켜 앉았더니 오빠는 반바지에서 고추를 꺼내 내가 발견한 개미집을 향해 높은 곳에서 오줌을 콸콸 쌌다. 정말로 분했다. 오빠가 11살로 죽어서 안타깝다. 개미집을 좀 더 많이 찾아내 오줌을 싸게 해주고 싶다고. 65의 할머니가 된 내가 수세식 화장실에 앉아 생각한다. 오빠는 가엾게도 영양실조로 죽었다. 나는 북한이나 아프리카의 기아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보면 오빠를 떠올린다. 커다란 눈은 희번덕거리고 이는 유별나게 하얗다. 눈이 커 보이는 건 말라서 얼굴이 홀쭉하기 때문이다. 오빠는 그 정도로 굶주리지는 않았지만 날 때부터 눈이 유난히 커서 불쌍해 보였다. 갓난아기 무렵 유모차에 태워나가면 사람들이 몰려들어 어쩜 이리 눈이 클까 하고 감탄했다고 한다. 그 당시 우리 집은 아직 부자여서 오빠는 영국제 고급 유모차를 탔지만 태어날 때부터 아프리카의 굶주린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커다란 눈망울을 하고 있었다. 3살인 나와 5살인 오빠가 나란히 찍힌 사진을 보면 그 큰 눈이 몹시도 똘똘해 보인다. 11살로 죽을 때까지 그 눈은 무척이나 또랑또랑했다. 오빠, 이 세상에서 오빠를 기억하는 사람은
65 먹은 나밖에 없어. 나 혼자뿐이야. 내가 죽으면 오빠를 추억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남지 않게 돼. 하지만 대머리에 주름투성인 67 먹은 오빠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는 건 다행일지도 몰라. 오빠는 모르는 채 죽었지만 사는 것도 정말로 고단해.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적도 몇 번이나 있었는데 사는 동안은 죽을 수가 없어. 오빤 고작 감기 따위로 죽어버렸지만 요즘 세상이었다면 죽지 않았겠지. 아이들이 억대의 돈을 들여 장기 이식을 받아 자신의 장기를 남의 장기로 바꾸는 모습을 보노라면 나는 맥없이 죽은 오빠를 떠올린다. 어릴 적부터 사람은 때가 되면 죽는다고 믿어왔지만 요즘은 때가 되어도 죽지 않는 듯하다. 나는 점점 소신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다. 하지만 같은 하늘 아래 오빠와 마찬가지로 맥없이 죽어가는 아이들도 셀 수 없이 많다. 화장실에서 나온 뒤 그만 자고 일어나기로 했다. 날씨가 좋아서 빨래를 했다. 베란다에 나가보니 이웃집에 희고 붉은 매화꽃이 활짝 피었다. 아무래도 이 집은 부자인 것 같다. 매화 손질이 너무나 잘 되어 있는 나머지 한 송이 꺾어달라는 말도 못 꺼낼 정도였다. 이웃집 부인이 대문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여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넸다. 어머, 안녕하세요. 전 지금 홍콩 가요. 부인은 대문 앞에 세워놓은 비싸 보이는 벤치에 올라타며 집에 없으니까 주차장 쓰셔도 돼요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배가 고프지 않아서 2, 3일 전에 사둔 고기만두 남은 것을 쪄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었다. 만두만 먹다간 비타민이 부족할까봐 털이 부숭부숭해서 꺼림칙한 키위 껍질을 벗겼다. 키위 껍질을 벗길 때마다 녹색 속살에 놀란다. 핥아보니 시큼해서 마시는 요구르트에 말차를 탄 다음 키위에 뿌려 먹었다. 말차를 거품기로 휘저었더니 자잘한 알갱이가 빠르게 녹아서 부드러워졌다. 문득 코코아를 우유 위에 풀 때도 알갱이 녹이기가 귀찮았는데 거품기를 쓰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딱히 코코아를 마시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시험삼아 만들었더니 결과가 훌륭했다. 설탕을 넣자 더더욱 부드러워졌다. 기고만장해서 코코아를 잔뜩 만들었지만 배가 불러서 둥근 통에 옮겨 담아 냉장고에 넣었다. 한때 미노 몬타가 코코아가 몸에 좋다고 말한 이후 전 일본의 코코아가 매진되었는데 잊히는 속도도 그만큼 빨랐다. 몸에 좋다고 하면 갑자기 먹고 싶어진다. 음식이 벼랑간 약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몸에 나쁜 음식이 입에 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비타민 부족을 걱정하며 키위를 먹는 나. 베를린에서 지낸 하숙집의 주인이었던 안젤리카는 오렌지를 식탁에 낼 때면 이건 비타민C란다 하고 말했다. 그럴 때마다 오렌지에서 오렌지 맛이 아닌 비타민C 맛이 나는 듯해서 식욕이 떨어졌다. 일주일 전쯤 마트에 가서
가장 싼 귤과 가장 비싼 딸기를 샀다. 봉지에 든 귤은 200엔에서 500엔짜리까지 있었다. 딸기는 가장 비싼 것이 한 팩에 580엔이었다. 귤을 먹어봤더니 심하게 맛이 없어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딸기는 매우 맛있어서 혼자 전부 먹어치웠다. 가격이란 그런 것인가. 어제 토토코 씨가 먹어도 돼? 하며 귤을 집어들기에 괜찮은데 맛은 없어 라고 대답했더니 한쪽 먹고 껍질을 오므려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다. 진짜 맛없네. 가격이란 그런 것인가. 오후부터 재봉틀을 꺼내 부탁받은 안경집을 만들었다. 4시쯤에 2개를 완성했다. 곧바로 보여주고 싶어서 노노코네 집에 갔다. 일을 의뢰받으면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싫다, 가능하면 안 하고 싶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먹고 살질 못하니까 하는 생각으로 마감 직전 혹은 마감 넘어서까지 양심의 가책과 싸워가며 버틴다. 그전에는 아무리 한가해도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다. 그러는 내내 위장이 뒤집힐 듯 배배 꼬여서 이따금씩 위산이 역류하기도 한다. 몇십 년을 매일같이 공휴일 명절 할 것 없이 뒤틀리는 위장의 재촉을 받으며 내 인생은 끝나리라. 일이 좋다는 사람이 있다면 얼굴 한번 보고 싶다. 넌 일단 시작하면 빠르잖아. 빨리빨리 해치우면 편할 텐데. 상식적인 친구들이 충고를 하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싫어. 그렇게 일하면 부자가 되는 걸. 부자 되기 싫어? 싫어. 근근히 먹고 사는 게 적성에 맞아. 부자들 보면은 얼굴이 피쩍 말랐잖아. 돈이 많으면 걱정이 들어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라고. 돈이 필요할 때도 있었다. 필요할 때는 필요한 물건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필요한 물건이 없다. 필요한 건 에너지다. 운전을 하면서 일보다는 절약을 하기로 결심했다. 어제 텔레비전에 한 달에 식비 1만 엔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나왔다. 두뇌를 풀 가동하는 모습이 즐거워 보였다. 그 사람의 냉장고는 대체로 텅 비어 있었다. 노노코와 노노코 남편에게 안경집을 건넸더니 몹시 기뻐했다. 목에 거는 작은 주머니다. 전철을 탈 때 편리하다. 나는 선물 받은 천에다 솜을 누벼서 받는 사람에게 알맞게 각기 다른 모양으로 수놓아 안경집을 만든다. 노노코 남편에게는 검정 무명천에 황토색으로 꿈틀거리는 뱀을 촘촘히 수놓아 주었고 노노코에게는 검정 공단에 새를 수놓아 주었다. 나도 안경집을 목에 걸고 다니면서 나이 든 친구들한테 이거 안 필요해? 만들어줄까? 라고 권하기도 한다. 그전에는 캔버스 천으로 만든 손가방을 권하고 다녔다. 어떤 크기라도 만들어줄게. 필요 없어? 나도 참 한가하다. 그렇게 한가하면 일이나 하지. 나는 옛날부터 부업을 좋아했다. 학창시절 얹혀 살던 이모 집에서는 봉투 만드는 부업을 한 적이 있다. 재단한 종이를 나무 주걱으로 접고 풀을 발라 봉투를 만드는 일이다. 나는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효율을 올리기 위한 궁리까지 한다.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
나무 주걱보다 대나무로 만든 자가 더 편리하고 솔로 풀을 붙이는 것보다 셀룰로이드 책받침을 쓰는 쪽이 균등하고 튼튼하게 붙는다. 바지런한 이모조차 어깨가 굳었어 라며 힘들어할 때도 나는 먼저 주무세요 하고 종이가 없어질 때까지 열심히 봉투를 만들었다. 여하튼 나는 궁상맞은 일을 좋아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일부러 맞춰간 것은 아니지만 노노코네 집에 가니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노노코는 신체장애 1급이어서 남편 페페오 씨가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페페오 씨는 상당히 집요한 면이 있는 데다가 도구를 갖춰놓는 것도 좋아해서 여러 종류의 부엌칼을 줄줄이 늘어놓을 수 있는 상자를 특별 주문했다. 얄팍한 서랍이 몇 단이나 있으니 도둑은 이 집에 흉기를 들고 올 필요가 없다. 커다란 식칼로 단번에 내장까지 발라낼 수 있을 것이다. 부엌에 가스레인지대는 전문가용인데 이것을 사러 스키지까지 갔다고 한다. 노노코는 앉아서 은행을 깠다. 자세히 봤더니 은행 껍질을 까는 펜치같이 생긴 도구를 쓰고 있었다. 내가 해볼게. 도구를 뺏어서 껍질을 툭툭 까보았다. 성능이 좋았다. 나는 재벌은 못 버리고 분업을 제안했다. 내가 껍질 깔 테니까 넌 알맹이를 꺼내. 페페오 씨는 식탁에서 시금치 깨소금 무침을 만들었다. 제대로 된 절구로 검은 깨를 갈았다. 그런 다음 순무 초조림을 꺼냈다. 홍고추에 새빨간 색이 예뻤다. 이제 그만 치우자. 페페오 씨가 말했지만 나는 은행 껍질을 좀 더 까고 싶었다. 커다란 냄비에 배추, 파, 두부, 가리비가 들어있었다. 냄비 밑바닥에 도미대가리도 있어. 역시 모든 냄비는 다 함께 먹어야 제맛이다. 이게 마지막이야. 끝으로 페페오 씨가 구레를 내놓았다. 유자 껍질이 풍성하게 올라가 있었다. 오늘은 뭘 마실까? 페페오 씨가 자리에 앉으려고 하자 노노코가 명령했다. 내가 마실 차 갖다 줘. 아, 맞다. 진짜 자기 마실 거밖에 생각 안 한다니까. 페페오 씨는 희죽거리며 노노코의 차를 가지고 왔다. 진수성찬이었다. 노노코는 순무 초조림을 한 입 베어 물고는 투덜거렸다. 매워. 아, 진짜 매워. 고추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야? 아닌데. 많이 들어갔다고. 안 맵다니까. 부부란 대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인지. 하지만 요즘 일본에서 이렇게 근사한 가정식을 차려 먹는 집이 얼마나 될까? 백화점 지하의 반찬 코너에는 수다스러운 중년 아줌마들이 어째서 그토록 떼지어 다니는 걸까? 백화점 지하뿐만 아니라 세이위의 반찬 코너도 시끌벅적하긴 마찬가지다. 반찬 코너에 아줌마 무리를 점령하면 강인하면서도 결코 포기를 모르는 훌륭한 부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 소란스러운 아줌마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평화주의자일 테니 역시 세상 일이라는 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나 보다. 누구를 만족시키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노코는 말없이 국물을 후루룩 거렸다.
말이 없다는 건 합격이라는 뜻이다. 시금치 깨소금 무침은 깨소금 시금치 무침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깨소금이 많았다. 이 집은 마트에서 파는 볶은 깨나 간 깨는 쓰지 않는다. 집에서 깨를 질냄비에 볶은 다음 절구로 매우 정성껏 빻는다. 그것도 허리가 슬슬 굽어가는 희고 긴 수염을 가진 남편이 억척스럽게 빻는다. 흰 수염이 절구에 달락말락한다. 넣어놓고는 시금치 깨소금 무침도 잠자코 먹었다. 합격이다. 굴회를 먹은 뒤 넣어놓고는 말했다. 여보, 이거 맛있네. 나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굴회를 먹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페페오 씨의 턱수염에 깨소금이 달라붙어 있다. 떼주고 싶었지만 남의 남편이니 내버려 두었다. 노노코는 40대 중반 무렵 희귀 난치병에 걸려서 신체장애 1급이 되었다. 노노코를 보고 있으면 언제나 눈이 번쩍 뜨이는 기분이다. 노노코는 장애인인데도 거만하다. 여보, 약봉지. 페페오 씨가 일어나서 약을 가지러 가면 그 뒤에 대고 안경, 내 안경 하고 외친다. 페페오 씨는 멈추어 선다. 계속 멈칫거린다. 뭘 그리 꾸물대는 거야, 얼른. 두 개를 동시에 말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우, 참 진짜. 언젠가 노노코에게 왜 그리 못되게 구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노노코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잘못해서 병에 걸린 게 아니잖아. 내가 못된 게 아니라 병이 못된 거야. 자식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전혀 기대지 않는다. 의지가 안 되는 자식들이 아닌데도 그 애들한테는 각자의 생활이 있으니까 나는 페페오가 책임지는 게 당연하잖아 라고 말한다. 이렇게나 당당한 장애인은 노노코 말고 없다. 안경집 모양은 어떻게 할래? 노노코에게 물어봤더니 새라는 대답이 곧바로 돌아왔다. 난 못 걸으니까 새가 되고 싶어 라며 내 안경집의 하이힐 모양을 보고도 졸라댔다. 나 빨간 하이힐 신고 춤추고 싶어. 그거 놔줘. 그럼 새랑 바꿀래? 아니, 둘 다 할래. 노노코가 없는 자리에서 그녀가 예전부터 그랬는지 친구들과 토론한 적이 있다. 아무리 생사를 넘나들었어도 누구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간 젊음과 건강에 가려졌던 성질머리가 쑥쑥 자라나는 거겠지. 씨가 없는 곳에서는 싹이 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아들 둘이 한창 자랄 시기에 노노코는 호화로운 요리도 곧잘 만들었다. 다이내믹하고 스케일이 큰 맛이었다. 노노코도 분하고 원통하겠지. 노노코는 페페오 씨에게만 못되게 굴 뿐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는다. 남편 페페오 씨 또한 완벽주의자에다 완고한 면이 있어서 품성은 온화해도 의견을 굽히는 법이 없다. 한 번은 페페오 씨가 스키지에서 엄청나게 큰 문어를 사왔다. 흐느적거리는 문어를 보고 있자니 기분이 이상했다. 그 자리에 문어가 특산물인 마을에서 자란 친구가 있었다. 그 어떤 문어를 봐도 놀라지 않는 문어에 익숙한 여자였다. 문어 마을 여자는 동요하지 않고 꿈틀대는 문어에 대량의 소금을 뿌려 점액을 제거했다. 그러자 페페오 씨가 문어 마을 여자 주변을 서성거리며 뭐라고 중얼거렸다. 저기 문어 마을 여자가 커다란 냄비를 불에 올린 다음 한숨 돌리려던 차였다. 이제 물이 끓으면 문어를 넣으면 돼. 페페오 씨는 거기에다 대고 저기 찻잎을 좀 찻잎
어딨어? 하고 물었다. 차는 문어 삶고 나서 마시자. 내가 만류하는데도 페페오 씨는 부드러우면서도 끈질기게 아니 그게 좀 찻잎을 하며 끊임없이 웅얼거렸다. 별 수 없이 나는 차가 든 통을 건넸다. 직접 끓여 먹으라고. 나는 문어를 산채 삶는 광경을 보고 싶단 말이야.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문어는 섬뜩하고도 선정적인 풍속화를 연상시켰다. 이런 걸 먹는 인간은 대단하다. 문어마을 여자는 꿈틀대는 문어를 부글부글 거품이 있는 냄비에 던져 넣었다. 저것 좀 봐. 아줌마들이 냄비 주변에서 흥분하고 있는 와중에 아줌마 무리 뒤편에서 페페오 씨가 씨 뿌리는 농부처럼 차통 뚜껑에 담은 찻잎을 냄비에 흩뿌렸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모두들 페페오 씨를 돌아보았다. 아니 그게 찻잎을 넣으면 문어색이 좋아진다고 어느 주방장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문어마을 여자가 가장 크게 놀랐다. 나중에 문어마을 여자한테 정말로 문어색이 좋아졌는지 물어봤더니 별로 그렇지도 않았어. 그런 소린 처음 들어. 라고 했다.